자, 다음으로는 크기가 있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 계산. 자, 오른쪽 그림 있죠? 관처럼 생긴 이 그림의 질량이 요 아주 미세한 질량이 지금 M1, M2, M3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자, 그러면 지금 이 각각 물체에 대한 이제 반경은 R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각각 질량하고 거기에다가 요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요 파이프처럼 생긴 게 이렇게 돈다면, 그죠? 회전 반경하고 회전 반경 제곱하고 그 질량을 곱해서 전체 더하는 거니까 M1에 대한 건 M1 회전 반경 R1 제곱, M2 R2 제곱해서 쭉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그 회전 반경이 지금 라지 R로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관성 모멘트는 요거를 라지 R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M1에서 MN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M1에서 MN은 전체 요 파이프처럼 생긴 거의 질량을 우리가 라지 M이라 그러면 라지 M에다가 반경 R, 라지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놈의 관성 모멘트는 결국 전체 질량에다가 요 반경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놈은 이런 반경 이 파이프처럼 생긴 거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여기 말 그대로 장식골이나 긴 하수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하게, 자, 이게 아까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 있죠? 여기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 반경의 제곱. 그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유사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파이프가 아니고 원통처럼 생겼는데 이번엔 이 속이 다 꽉 찬 거, 속이 찼습니다. 근데 반경은 R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파이프처럼 생긴 거는 우리가 했고요. 요거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에 대한 속이 꽉 찬 구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제곱.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있는 속이 얇은 구형 껍질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2 mr 제곱이 됩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돼요. 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모양에 대한 거는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봉 있죠? 봉도 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질량 곱하기 전체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한쪽 끝을 기준으로 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에다가 전체 질량에다가 봉 길이의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적어도 알아두면 좋고요. 모르면은 적어도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워낙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외워두는 게 좋을 건데, 자, 문제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거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경기 전 팔을 이완시키려는 야구 선수가 0.10kg의 야구공을 던진다. 몸 푼다 이거죠. 공을 가속하기 위해 그는 팔뚝이 회전만 이용한다. 팔뚝. 자, 여기 중심으로 해서 공까지의 반경이 약 0. 요 놈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던진다 이겁니다. 팔뚝만 이용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0.350이 되겠죠. 자, 팔뚝은 질량이 1.5kg. 요 팔뚝의 질량은 1.5kg. 공은 0.15kg. 그죠? 팔뚝의 길이는 0.35m이죠.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0.3초 동안에 30m/s의 속력으로 손에서 놓아진다. 팔뚝을, 자, 요게 공을 잡았습니다. 여기 회전을 해가지고 요게
30m/s의 속력으로 공을 논다 이겁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휘둘러 가지고 선속도를 30m/s로 휘두르고 있죠. 자, 팔과 공이 일정한 각가속도를 구하여라. 각가속도. 우리가 앞에서 이식 있죠. 각속도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각가속도의 시간을 더한 거. 그죠? 자,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휘둘러 가지고 이제 공을 30m/s의 선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정지된 상태에서 요거 처음 0이죠. 그러면 각속도는 각가속도의 t.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거는 각가속도이기 때문에 각가속도는 각속도를 t로 시간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회전하는 각속도. 자, 선속도는 아래다가 각속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속도는 선속도를 반경으로 나눠준 값이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선속도를 반경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선속도는 뭡니까? 30m/s고요. 반경은 0.350.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각가속도는 각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준 건데 요 아까 선속도는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R분의 V죠. 오메가는 R분의 V. 그래서 요게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선속도가 30m/s고 시간은 0.3m고 아까 8 회전 반경이 0.35m. 그렇게 했더니 각가속도는 286 라디안/s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팔뚝과 공으로 이뤄진 기회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여라.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요 팔뚝하고 공. 자, 질량이 하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팔뚝. 회전축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에 대한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하나는 요 봉, 회전은 요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요 막대에 대한 관성 모멘트. 자, 우리가 공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니까 질량, 공의 질량 0.150 곱하기 8 길이가 0.35m의 제곱. 그러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끝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봉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앞에서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전체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 자, 그러니까 팔뚝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전체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 자, 팔뚝의 질량이 1.5kg, 그 다음에 3분의 1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0.350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공과 팔뚝에 대한 관성 모멘트 합치면 전체 관성 모멘트,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 합친 거. 자, 그래서 전체 관성 모멘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뭡니까? 개에 작용하는 토크. 토크는 개의 전체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우리가 각 가속도 아까 맨 처음 그 A에서 계산했죠. 각 가속도.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같이 요 놈이랑 요 봉이랑 같이 회전하게 되면 얘의 각 가속도나 얘의 각 가속도는 똑같죠. 지금. 자, 전체 관성 모멘트 아까 좀 전에 계산했죠. B에서. 그 다음에 각가속도 있었죠. 그거 계산해서 나오면 전체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 역할을 하는 게 회전력일 때는 회전력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선형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자, 회전 운동할 때는 2분의 1 m에 해당되는 게 관성 모멘트죠. 자, 선형 속도에 해당되는 게 각속도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저 오른쪽 그림에 판이 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니까 각속도가 있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제 그 오른손을 이렇게 쓰면 엄지손가락 방향
요거 회전하는 방향이 요쪽이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올 텐데,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인데 로테이션, 요게 R은 로테이션, 회전하는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요거는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T, 트랜슬레이셔널, 병진하는, 예, 병진하는, 요거는 카이네틱 에너지 R, 로테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카이네틱 에너지, 자, 로테이션 할 때, 요렇게 보세요. 회전하면서 요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 선속도를 가지고 돌죠. 2분의 1 mv 제곱, 각 이 파티클, 요 작은 물체들이 여기 이제 골고루 이제 분산해 있다면, 그거들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한 게, 선속도를 갖는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한 게 로테이션을 한, 로테이셔널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경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오메가의 제곱. 그죠? 예. 그러면 요거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에다가 mr제곱,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각속도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요걸 시그마 기호 밖으로 나오면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뭡니까? 요게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셔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예. 여기서 물론 I는 판의 관성 모멘트죠. 모든 부분에서의 관성 모멘트 합친 거. 그러니까 판 전체의 관성 모멘트다. 자, 요 관계식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죠. 처음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자, 그런데 처음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요. 예. 카이네틱 에너지는 병진에 의한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T가 뭡니까? 트랜슬레이셔널. 그다음 회전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KER 로테이션. 그죠? 예. 두 개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요게 KE 트랜슬레이셔널, KE 로테이셔널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결국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초기 상태에서의 값은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나중 상태에서의 파이널 상태에서의 요 값이 같은데, 요거가 두 개씩 값을 가지니까 그걸 풀었으면, 자, 카이네틱 에너지 트랜슬레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 로테이셔널, 요거 두 개 합친 게 전체 카이네틱 에너지죠. 그거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어떤 상태에서 처음 이니셜 I,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 로테이셔널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나중 상태, 처음 상태 나중 상태 값이 같죠.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 에너지를 포함한 1 에너지 정리. 자, 비보전되는 1은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쓸 수 있는데, 카이네틱 에너지가 병진에 의한 거, 회전 운동에 의한 거 두 개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 에너지 정리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자, 질량이 m, 반지름이 r인, 라지 r인 공이 정지 상태로부터 높이 20m에서 2m에서부터, 여기가 2m입니다. 2m에서부터 출발해서 30도 각도 30도 경사면을 그림처럼 내려와서 아래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경사면을 떠날 때 공의 선속력은 얼마인가? 공은 미끄럼 없이 굴러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미끄럼 없이 굴러간다는 건 뭡니까? 떼굴떼굴 정확하게 구르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맨 위에 처음에 있을 때의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와 맨 밑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죠. 역학적 에너지는 맨 처음에 있을 때 병진 운동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회전 운동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나중 상태에서의 병진 운동, 병진 역학적 에너지,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요게 똑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맨 처음 상태는 정지에 있다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병진에 의한 게 속도가 0이니까 0일 때고, 회전 운동도 안 하니까 요것도 0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2m 높이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이 바닥면으로 왔을 때 병진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두 개, 운동 에너지 두 개, 하나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제게 0,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병진 운동 에너지, 처음이 아니고 나중 상태의 병진 운동 에너지, 나중 상태의 회전 운동 에너지, 그 다음 나중 상태의 위치 에너지, 나중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0이었죠. 자, 아까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m이었고 그때 높이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올 때 얘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 자, 요게 V가 떼굴떼굴 굴러서 얘가 V로 내려온다 그랬으면 이 속도도 그 V가 됩니다. 이 속도, 회전 속도가 V가 돼요. 선형 회전 속도. 각속도가 아니고 선속도죠. 선속도. 여기서의 선속도. 순간적인 이 선속도가 결국 이 중심에서 움직이는 속도하고 같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 로테이션, 이 밑에서의 로테이션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R은 2분의 1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속도의 제곱이죠. 자, 9의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앞에 테이블을 몇 페이지였죠? 테이블 표 8.1을 보면은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자, 위치 에너지는,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i, 요게 관성 모멘트죠. 요게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각속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 다시 쓰면 mgh는 2분의 mv 제곱, 자, 요거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2 없어지면 5분의 1 mv, 자, r 제곱하고 여기 r 제곱 오메가가 있잖아요. v는 어떻게 됩니까? r 오메가잖아요. r 오메가, 그죠? 그러니까 v 제곱이 되겠죠. 요게 5분의 1 mv 제곱. 자, 이거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오른쪽 항은 10분의 7 mv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양변을 m으로 나누고 내려올 때 속도를 계산하라 그런 거니까 요 밑에 지날 때 선속도, 자, V를 계산하면 되겠죠.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넘어가면은 7분의 10 GH, 그걸 루트로 넣어 씌워진 거죠. 그럼 G는 9.8, H가 2m니까 집어넣으면 약 5.29m/s로 내려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운동량. 우리가 선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에 대해서도 했죠. 각 운동,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각 운동량. 자, 토크는 뭡니까? 토크는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가속도는 뭡니까?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동안에 나중 상태의 각속도에서 처음 상태의 각속도 빼준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i에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 t분의 i 오메가, 요 오메가 파이널, 나중 상태에서의 오메가에서 처음 상태의 오메가 뺀 거죠. 그죠? 그러면 뭐냐? 이거를 이 토크는 요 i 오메가라는 요 값, 나중 상태의 오메가의
I 오메가에서 처음 상태에서의 I 오메가를 뺀 거, 그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즉 뭐냐면 요 놈을 우리가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운동량. 자, 왜 그렇습니까? 힘은 MV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지. dt. 그죠? 그럼 질량이 일정하니까 d, dv, d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ma라고 나오잖아요. 자, 빼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죠?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잖아요. 자, 마찬가지 토크도 봤더니 요 물리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표현이 된다. 요 물리량은 뭡니까? 아까도 이렇게 힘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회전 운동회 때는 토크고, 자, 요 질량에 해당되는 게 관성 모멘트고,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게, 요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요식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분모에 델타 t가 있고요. 분자가 mv가 변하는 게 여기서는 I 오메가 값이 변하죠. 요게 mv가 뭡니까? 선형 운동에서의 리니어 모멘텀이고 각 운동할 때는 각 운동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각 운동량을 우리가 L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L은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 속도를 곱한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각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결국은 토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힘으로 나타내듯이 각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토크로 나타낸다. 회전력으로 나타난다. 자,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각 운동량도 보존이 됩니다. 네. 처음 상태에서의 각 운동량을 Li, 나중 상태에서의 각 운동량을 Lf로 한다면 외부에서의 토크가 가해지지 않는 한 처음 상태의 각 운동량하고 나중 상태의 각 운동량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예. 이게 뭐예요? 풀었으면은 I 오메가 처음 상태, I 오메가 나중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풀었으면 이거 처음 상태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처음 상태의 각가속도, 처음 상태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나중 상태 각가속도. 자, 어떻게 될 때? 가해지는 토크가 0일 때, 알짜 외부 토크가 0일 때.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에서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세요. 사람.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팅 볼 때 뺑글뺑글 돌 때는 아주 빨리 돌 때는 팔을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그죠? 예. 오므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잖아요. 여기 가속도가 커지죠. 자, 팔을 벌리고 돌 때하고 팔을 이렇게 접고 돌릴 때 주변에서 어떤 토크는 없어요. 주변에서 가해지는 토크는 없으니까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 앵귤라 모멘텀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의 I 오메가 값이나 나중 상태에서의 I 오메가 값이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중 상태에서의 이게 빨라졌죠. 이게 커졌잖아요. 각 속도가 팽가르르 더 빨리 돌죠. 그럼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IF가. 그죠? 예. IF가 왜 줄어듭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표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 요거 팔별에서 돈다고 한번 요런 모양으로 돈다고 칩시다. 아니면 요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경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L 길이가 줄어들면, 팔 길이를 이렇게 줄어들면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움츠리면 관성 모멘트가 줄어듭니다. 요게 줄어들어요. 자, IF가 줄어들면 뭐가 늘어납니까?
더블 오메가 F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각속도가 팽그르르 돌겠죠. 그러니까 팔을 줄이면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속도는 더 증가되게 됩니다. 예. 다이빙 할 때도 요게 마찬가지, 사람을 이렇게 움츠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팽 돌죠. 예. 자, 이게 각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아령 한 쌍을 이제 양쪽 팔에 들고서 회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무시할 만한 마찰로 수직축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수직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한다. 학생 아령 의자의 관성 모멘트는 2.25. 예. 학생은 팔을 바깥으로 벌린 채 1.26초에 한 번씩 회전하고 있다. 예. 처음 A. 개의 처음 각속력은 얼마인가? 1.26초에 한 번씩 회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각속도가 뭡니까? 각속력. 예. 초당 몇 라디안을 돌았나,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2파이 라디안. 1초에 한 바퀴니까 2파이 라디안. 1초. 1.26초. 1.26초에 2파이 라디안 도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면, 요 바로 다음 식에 나옵니다. 요거. 4.99 라디안 퍼 세컨드. 초당 4.99 라디안씩 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그가 회전할 때 아령을 안쪽으로 당기면 개의 새로운 관성 모멘트는 1.80이 된다. 개의 새로운 각속력은 얼마인가? 자, 처음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각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I 오메가잖아요. 자, 처음 상태의 I 오메가나 나중 상태의 오메가가 같습니다. 처음 상태 팔 벌려서 도는 I 오메가나 팔을 좁힌 I 오메가나 똑같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팔 벌렸을 때 관성 모멘트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각속도 계산했죠. 그 다음에 나중 상태에서의 관성 모멘트 주어졌죠. 그럼 나중 상태에서의 각속도 계산되겠죠. 자, 예. 이거 처음 상태의 각 운동량은 나중 상태에서의 각 운동량과 같다. I 오메가 LF. 그죠? 예. 처음 상태 주어졌죠. 관성 모멘트. 처음 상태 각속도 계산했죠. 나중 상태에서의 관성 모멘트 주어졌죠. 나중 상태에서의 각속도만 이게 미지수죠.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령을 당길 때 개의 학생이 한 일을 구하여라. 자, 한 일은 뭡니까? 카이네틱 에너지. 지금 회전 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에, 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없습니다. 그죠? 회전 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2분의 1 I 오메가 F. 그죠? 나중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메가 I 오메가 I. 처음 상태에서의 운동량을, 회전 운동 에너지를 뺀 거죠. 다 이제 주어졌습니다. 요값 다 주어졌습니다. 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학생이 한 일은 7.3줄이 된다. 자,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고체와 유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체와 유체 이제 대충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좀 공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체에 대해서. 자, 우선,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물질의 상태는 고체, 솔리드, 액체, 리퀴드, 가스 그대로죠. 기체. 그 다음에 이제 제4의 상태인 플라즈마. 이건 이온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고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결정성 고체하고 비정질 고체. 결정성 고체라는 거는 이게 고체의 그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옆에 보이죠? 옆에 그림 요런 거. 이게 NaCl 염화나트륨인데 여기 이제 그 나트륨 요 중간중간에 있는 게 나트륨이고
요 초록색이 이제 염소인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결정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결정성 고체를 크리스탈라인 솔리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체긴 하지만 비정질 아머포스 솔리드 해서 이제 그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요거죠. 요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리, 고무, 폴리스타일렌 같은 거 있죠. 요건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요런 고체가 이제 두 가지 규칙적으로 원자가 규칙적으로 구성하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와 그게 결정성 고체, 그 다음에 비정질 고체, 그래서 구성하는 원자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액체는 고체가 이제 녹으면 이제 되는 게 이제 액체거든요. 여러분, 금속도 온도를 높이면 녹습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온도를 높이면 리퀴드가 되고요. 리퀴드가 온도를 더 높이면 가스가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는 조금 더 별도의 그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래서 고체 상태보다 높은 온도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닌다. 그 내부에서 무질서하게 돌아다닌다. 자, 기체도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원자가 더 무질서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주 무질서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다음 원자 간의 거리도 되게 멀고, 액체도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기체에 비해서 원자 간의 거리도 가깝고, 그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속도도 작아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기체보다는 낮습니다. 자, 그게 액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며 분자 사이의 힘은 작은 편이다. 분자 사이의 힘이 작으니까 분자들이 막 무질서하게 이제 움직이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크다. 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분자 사이의 거리는 기체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크죠. 거의 기체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정도로 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이 쉽게 됩니다. 압축이. 자, 고체는 거의 압축 안 되죠. 딱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게 강하게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압축이 안 됩니다. 자, 액체도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압축은 되지만, 그러나 압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액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쉽게 압축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4의 물질이라는 플라즈마는 물질이 양전화와 음전화로 이루어진 상태, 이온화된 상태죠. 즉 물질이 이온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내 구성 입자 사이에는 원거리의 전자기력이 작용한다. 이온화됐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이온화됐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작용한다. 예. 플라즈마는 우리 우주 공간에서는 별 내부나 블랙홀 주위 원형띠와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지구상에서도 인위적으로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어떤 환경 오염물질을 처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 플라즈마를 사용합니다. 그 핵융합 반응할 때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버티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1억 도 이상 버틸 재료가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통상의 물질이고요. 보통 물질입니다. 보통 오디너리 메탈 물질, 보통 물질, 통상의 물질, 그죠? 자, 보통 물질은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의 형태로 이제 구별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 물질. 예. 보이진 않아요. 직접 관찰은 안 됩니다.
근데 중력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중력 렌즈라든가 이제 빛이 중력이 센 강한 부분을 지날 때는 이제 휘어지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약 25%, 최근에는 한 27% 정도까지 중력 물질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중력 물질이 아니라 암흑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물질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5%. 그러면 요거 그냥 25%라고 합시다. 그냥 25%. 그럼 30%잖아요. 나머지 70%는 뭐냐? 그거는 에너지. 딱 에너지. 우주의 70%는 에너지로서 이거는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는데 우주 팽창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된 우주 팽창을 설명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다. 요게 한 거의 70%, 요게 27%고 최근에는 요게 한 68%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트에 있는 대로 25세 27, 여기 68에서 70%그 정도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물질인데 여긴 갑자기 물질 나오다가 에너지가 나오냐? 물질이 곧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mc 스퀘어 그죠? 에너지는 이거 기억나죠? 질량 곱하기 이제 광속 제곱하면 그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이게 뭡니까? 이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원자 폭탄이 그거죠. 원자 핵 분열할 때 그죠? 질량 손실이 있는데 그 질량 손실이 이 에너지로 간다. 그게 이제 원자 핵 에너지잖아요. 원자 폭탄 내지는 원자 발전소에 쓰는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체나 고체를 따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밀도라는 개념 알아요. 밀도는 영어로는 density죠. density, 밀도. 자,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V분의 M. 여기 V는 부피고요. M은 질량이에요. 로. 그래서 밀도는 그리스 문자로 로라고 보통 씁니다. 로는 V분의 M. 그래서 뭡니까? 분자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분모는 부피니까 미터 3승. 그래서 SI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이렇게 됩니다. 밀도. 네. 그러면 동일한 부피, 동일한 체적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무겁냐? 얘가 10kg이다. 얘는 100kg이다. 어떤 게 더 무겁냐? 이렇게 비교하면 마치 100kg이 무거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만약에 10m 3승이고 얘는 1000m 3승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1이고 얘는 0.1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는 얘가 B 물질이 더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비교할 때는 A, B 어떤 물리량 크기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요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중. 비중을 영어로 specific gravity라고 합니다. specific. 중은 중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gravity라고 온 거고, B는 specific. specific 의미는 구체적인 이런 뜻도 되지만 대비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대비 무게.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인 경우는요, 사도시의 물의 무게 내지는 물의 밀도 내지는 물의 비중량이라고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 맙시다. 밀도 내지는 물의 무게 대비 요 고체나 액체나 얼마나 밀도가 나가느냐 내지는 무게가 나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자, 비중을 우리가 그냥 S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쓰는 기호가 여러 가지인데요. S라고 씁시다. 만약에
어떤 기름의 비중이 0.7이다. 이거는 뭐냐면, 자, 4도시 물, 워터, 의 밀도 비교해서 그 오일의 밀도가 0.7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요 오일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약 70% 정도 된다. 동일한 최적 대비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뜨죠. 물 위에. 자, 기체 같은 경우는 물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가볍죠. 그러니까 기체는 물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기체는 0도씨 1기압의 공기의 밀도 내지는 공기의 무게랑 비교합니다. 왜 밀도 내지는 무게입니까? 자, 보세요. 물의 밀도랑 어떤 물질의 밀도를 해서 비중을 정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최적 부피당 물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네, 부피당 어떤 물질의 질량. 자,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비교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없어지겠죠, V는. 그죠? 그러면 MW분의 M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면 이게 뭡니까? 무게죠, 무게. 예. 물의 무게 분의 어떤 물질의 무게. 예. 이게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B 내지는 무게 B. 그게 비중이에요. 그런데 고체하고 액체는 4도씨 물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0도씨 공기하고 비교를 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밀도가 크면, 동일한 부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밀도가 크면 무거운 거죠. 자, 봤을 때 금속 같은 경우 밑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요게 대충 커졌죠. 그 다음에 여기 백금 같은 경우가 밀도가 엄청 크죠. 백금, 금, 우라늄, 예, 얼음 이런 건 되게 작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물. 자, 4도씨 물의 밀도는 대략 1000kg/m 삼승이 됩니다. 4도씨.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중력과 속도는 9.8 내지는 9.81 하듯이 m/s 제곱 요거 하듯이 4도씨 물의 밀도는 대략 1000kg/m 삼승이다. 요거는 별도의 조건이 주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글리세린 1.126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글리세린의 비중은 대략 1.26. 물보다 조금 더 무겁죠. 에틸알코올은 뭡니까? 물 1000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0.8이니까 요건 0.8이 되겠죠. 비중이. 벤젠도 0.88 정도 될 거고, 수은 수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수은 보세요. 이 수은 액체잖아요. 액체 같죠? 그죠? 근데 액체같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금속에 비교될 만큼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죠? 물보다 한 13.6배 정도 무겁다. 동일한 최적 대비. 자, 그렇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